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과 공존할 생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화학자 2,000명을 보내서 펜타닌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필리핀 해역에 있는 모래톱을 장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혼돈과 살인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수단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하이티는 폭력경단에 의해 휩쓸렸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갈등이 급증했습니다. 소말리아는 폭력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정권이 살인과 대혼란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시리아는 수년간의 분쟁 끝에 여전히 분열되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과 온갖 무슬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강제로 탈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멘인들을 살해하고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을 모스크바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해답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지도하기만 한다면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입증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전략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워싱턴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싸움은 미국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십자군 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헌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가 현실주의자들보다 네오콘 전사들이 더 많은 트럼프 행정부도 어디에선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듯합니다. 실제로 워싱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신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공동방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가 아닌 미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방위는 곧 국방을 의미합니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며 대대적인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적대 세력과의 전쟁을 억제하고 격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침략자들이 미국 영토에 발을 디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행동에 나서려면 진정한 위협에 맞서야 하며 지구 반대편에 이상적인 팍스 아메리카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 정책 기득권층을 일컫는 블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의 목적과 군사적 수단을 모두 엄격하게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를 이토록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제국의 카이저 프리드리히 빌헬름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매우 다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은 의도치 않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워싱턴은 이를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소련의 야망은 당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은 당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종종 역효과를 낳고 때로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분쟁 지역 중 상당수는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지만 그 책임은 미국이나 서방 전체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대리전 이상의 행위를 벌이며 우크라이나가 수천 명의 러시아인을 죽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도왔습니다. 워싱턴과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 국경까지 동맹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여러 약속을 어기고 모스크바의 오랜 친구였던 세르비아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쟁을 벌였으며 동유럽에 기댈 수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축출된 이웃 국가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정권 교체를 조장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멕시코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작전을 벌였다면 미국과 소련은 냉전시대 쿠바를 둘러싼 전쟁처럼 전쟁 직전까지 갔을 것입니다.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래식 무기의 열쇠를 메우고 있으며
냉전 중에도 모스크바의 영토 지배에 도전한 적이 없는 미국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은 엄청난 살인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의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다른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실존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카터 연구소의 책임 연구위원 더그 밴도우는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이 중국 코앞에 있는 대만을 지원하는 것은 소련이 미국 바로 앞에 있는 쿠바를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이는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1960년대 소련과 달리 지금 중국은 멕시코에 펜타닐 제조 공장을 만들고 화학자 2,000명을 보내서 미국인을 대량 학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피터 슈바이처는 금요일 캣슨 코스비쇼에서 DEA 자료를 인용하면서 멕시코 북부에서는 시날로와 마약 카르텔에서 일하는 중국인 2,000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화학자입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구체 화학물질을 가져다가 치명적인 칵테일로 만들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들은 알약을 생산하는데 펜타닐 과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바이코딘이나 에더롤을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 위기는 여전히 암울한 현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76,226명의 미국인이 합성 오피오이드 주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23년 잠정 자료에서는 이 강력한 물질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74,702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CDC와 DEA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55,126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미 있고 희망적인 감소이지만 펜타닐의 지속적인 피해를 상기시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펜타닐 위기 주범으로 중국을 거듭 지목하면서 베이징이 전구체 화학물질이 멕시코 카르텔로 흘러들어가 전염병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25년 2월 백악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관련 화학물질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매일 약 2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무역 의제와 연계하여 10% 기본 관세에 더해 중국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베이징의 펜타닐 규제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어 수십만 명의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군사 전초 기지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분쟁 암초를 조용히 점령하면서 필리핀과 지역 분쟁이 급격히 확대되어 두 경쟁국 간의 새로운 군사적 대치 위험이 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이달 샌디 K에 대해서 해상 통제권을 행사하고 주권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국영 CCTV 군 채널이 토요일 보도했습니다. CCTV는 검은색 옷을 입고 중국 국기를 든 4명의 경찰관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샌디 K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샌디 K는 T2 섬의 필리핀 군사 전초기지 근처에 있는데 마닐라는 이곳을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의 거의 전부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이징이 공식적으로 이전에 점령되지 않았던 다른 땅에 국기를 꽂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필리핀과 동맹을 맺은 미국은 최대 규모의 연례 군사 훈련인 발리카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해안 방어 및 섬 점령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 훈련은 다음 주부터 스프래틀리 군도와 가장 가까운 필리핀 영토에서 실시됩니다. 샌디 케이는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모래톱에 불과하지만 국제법상 영해를 인정받고 있어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2해리 반경은 필리핀이 중국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남중국해 암초인 티투섬과 겹칩니다. 전직 미 국방부 중국 전문가이자 현재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인 모리스는 샌디 케이 사태가 수년간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중국은 수년간 샌디 케이 주변에 거의 지속적으로 주둔해왔으며 주로 해상 민병대를 이용해서 인근 해역을 포위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파가사 섬과 그 활주로를 요새화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의 군사자산은 T2 전초기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인근 수비 암초에 있는 중국의 군사시설에는 지대공 미사일, 경납고, 활주로, 레이더 그리고 심해 대피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과 공존할 생각이 없음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이 군사적 용도를 갖춘 상선의 공동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펠란은 중국이 상선을 군용선으로 개조하는 능력이 매우 빠른 듯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로 새로 부임한 조지 글래스는 중국이 점점 더 대립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방위 분야에서 더욱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발언을 외교적 모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일전을 치르기 전에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6.3 대선을 조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관위로 인력이 대거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6.3 대선에서 조작에 실패하고 민주당이 대권 장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